맑은 음악이죠. 조용히 흐르는 이 음악에 마음을 맡기고 있노라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함께 맑아지죠. 카논은 하나의 성부가 주제를 연주하면 다른 성부가 이를 모방하면서 따라오는 음악 형식이죠. 음악 시간에 다들 배우신 돌림 노래가 바로 카논입니다. 처음에는 여리게 잔잔하게 시작해서 점점 이제 커지는데 음악이 끝날 즈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맑은 음악 파헬베리 카논 들으셨습니다. 문피디님도 이 곡 들으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 문구가 뭔지 아세요? 아유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무사히. 너무 위험한 세상이니까. 네. 근데 왜 그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림 속에 소녀가 손을 앞에 이렇게 모으고 맞아요. 어딘가를 소녀의 기도. 네, 응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캐논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손을 가지런히 앞에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예. 네. 저도 그 그림 뭐 기억나는데 네. 그 음악 소녀의 기도가 생각났었는데 파헬베리 카논도 그러네요. 그죠? 그쵸. 아주 정말 아무도 상처 입지 않고 또 다치지도 않고 평화롭게 맑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죠? 네. 문피디님은 아침에 7시부터 생방송 나오려면 힘드시죠, 사실?
네. 그러게요. 일어나는 게요. 일어나는 게. 저도 이제 MBC 다닐 때 아침 생방송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제 8시부터 방송이면 PD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밤을 새죠. 다 편집하고 큐시트 짜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생방송할 때 그 텔레비전에 안 보이는 PD들은 다 저 완전 거지꼴이 돼갖고 거지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도 방송이 이렇게 나갈 때는 굉장히 기뻐요. 아주 갑자기 에너지가 확 솟잖아요. 예. 근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뭐 MC들, 리포터들은 한 5시쯤 나와서 이제 대본 리딩하고 뭐 또 이제 화면하고 맞춰보고 뭐 또 PD 잔소리도 좀 들어야지. 뭐 그런데 방송 딱 시작할 때 뭐 피곤하거나 뭐 좀 뭐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참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저도 PD로서 많이 해봤는데 문 PD님도 뭐 연출인 동시에 또 출연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까. 아 근데요 또 이렇게 온에어가 딱 되잖아요. 시그널 음악이 딱 올라가면은 제가 이런 표현해요. 나사 하나가 싹 빠지면서 살짝 미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너무 행복하죠. 예, 보람도 있으면서 아주 후련하기도 하고 시원하고. 예. 네, 파헬베르 카노는 누구나 이제 귀에 이제 익은 곡일 텐데요. 파헬베르는 작곡가는 의외로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죠. 이분은 우리 그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바하의 큰형님 요한 크리스토프 바하의 스승이었어요. 오르간의 대가였고요. 그래서 바하 가문과 이 파헬베르의 어떤 관계 그거를 소개를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바하는 10살 때 고아가 됐거든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14살 위의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한테 의지해서 살게 돼요. 근데 큰형님이 이제 어린 바하한테 오르간과 이제 챈발로를 가르쳐 줬는데 바하는 정말 음악을 좋아했고 열심히 배웠나 봐요. 그 악보란 악보는 모두 뒤져서 익혔고 악기란 악기는 또 모두 다 배우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이제 큰 형님은 이제 스승 파헬베를 비롯한 옛 거장들이 악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보물이니까 이 책장 안에 감춰두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 혼자만 봤군요. 글쎄요. 예, 바하는 이 악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 놈이 이렇게 어려운 걸 네가 봐서 뭐해. 차근차근 배워. 뭐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밤 바하는 형님도 잠들고 다른 분들 모두 잠든 밤에 이 책장에서 이 악보를 살짝 꺼내서 그 책장 문에 격자가 있었는데 격자 사이로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집어넣어서 그걸 다 꺼내서 악보를 이제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베껴쓰기 시작했대요. 달빛에 그때는 뭐 형광등도 없고 뭐 백열등도 없던 시절이니까 달빛에 그 악보를 다 받아 베껴서 6개월 동안 그 악보를 다 베꼈다는 거죠. 그때 이 어린 바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막 그걸 했겠죠 밤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밤마다. 예. 그래서 그때 눈이 나빠져서 뭐 나중에 실명을 이제 죽기 전에 실명을 했거든요. 네. 그 영향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6개월 동안 다 복사를 마쳤는데 형한테 들켰어요. 어떡해요. 형은 그 베껴 적은 어린 동생이 베껴 적은 그 악보를 다 뺏어버리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죠. 저 같으면은 굉장히 기특해할 것 같은데. 기특하면서도 이제 뭐 형 말 안 들은 거 괘씸하니까 본때를 보여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하가 이렇게 열심히 어릴 적부터 배웠는데 음악 사상 제일 위대한 천재로 꼽히죠. 모차르트와 더불어. 그 누가 자기 보고 천재라 그러면 바하가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저처럼 열심히만 하면 다 저만큼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메롱하고 놀리는 거죠. 저도 저는 죽어도 안 되는데 아마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어멍. 네, 다시 파헬벨 얘기로 돌아올까요? 이런 바하 가문과 이제 인연이 있는 파헬벨인데 이 카노는 이 바하의 큰형님 요한 크리스토프 바하의 결혼식에서 연주하려고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 곡이 이제 클래식뿐 아니라 팝송하고 영화 음악, 뉴 에이지 음악에서도 즐겨 연주하죠. 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곡 겨울에도 나오는데요. 매력적인 피아노 연주로 파헬베르 카논을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콜로라도 대주교의 악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 봉건 영주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리사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를 한탄한 적이 있죠. 뭐 꼭 요리사보다 뭐 자기가 더 뭐 잘나거나 우월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음악가로서 적절히 인정받고 또 존중받고 싶다 뭐 그런 뜻이었죠. 모차르트는 결국 이제 봉건제의 사슬을 끊고 이제 자유음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귀족에게 봉사할 때 제일 많이 작곡한 음악이 뭐 같아요? 글쎄요. 그냥 아무런 걱정 없는 좀 가벼운 음악들 아니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듣기에 부담 없고 경쾌한 디베르티멘토를 많이 작곡했는데요. 오늘 첫 곡은 모차르트가 16살 때 작곡한 디베르티멘토 D장조 KL 136 상냥하고 친절한 소년 모차르트의 마음이 담뿍 담겨있는 곡입니다.
네, 모차르트가 16살 때 작곡한 디베르티멘토 디장조 1악장을 들으셨습니다. 어때요? 경쾌하고 좋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정말 부잣집에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이거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참 음악에서 뭐 빛이 난다. 정말 네.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디베르티멘토가 무슨 뜻이냐면 네, 제가 궁금해서요. 예. 혹시 질문하면 좀 무식해 보이나요? 아니요. 질문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저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저보다 음악 많이 아는 친구들 많거든요. 저는 언제든 질문하죠. 자, 디베르티멘토. 네. 무슨 뜻이에요? 리차드 용재 오닐이 친구들과 만든 현악 앙상블 이름이 디토죠. 디토. 디토. 예. 응, 그래. 뭐 그런 동감이야. 그런 긍정의 뜻이죠. 디토가 이제 디베르티멘토를 줄임말이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디베르티멘토는 그 뭐 심심풀이, 여흥, 뭐 프로 디베르티스망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영어도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심심풀이, 유흥 그런 건데 아무튼 귀족들이 듣기 편한 뭐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음악 한번 들어볼까 뭐 그럴 때 디저트 같은 음악이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디베르티멘토를 작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 대주교 귀족 밑에서 일할 때는 이걸 작곡을 해야 했죠. 그리고 모차르트가 이제 자유음악가가 된 다음에는 디베르티멘토를 거의 작곡을 안 하죠. 나중에 33살 때 뭐 현악 3중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디베르티멘토는 이제 듣기에 부담이 없고 이제 즐겁다는 공통점이 있죠. 보통 6악장, 7개의 악장 짧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16살 때 작곡한 이 디베르티멘토는 3악장으로 돼 있죠. 예, 예. 아무튼 모차르트는 그 콜로라도 대주교한테 내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작곡한 작품을 대도시에 가서도 마음대로 이제 연주할 수 있으면 잘츠부르크의 명예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콜로라도 대주교는 허락하지 않았죠. 월급 좀 올려줄 테니까 너는 얌전히 여기 내 말 듣고 여기 얌전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렬이 됐는데 1781년 6월 8일 모차르트가 25살 되던 했는데 그 대주교의 부관 아르코 백착은 이 반항하는 모차르트를 정말 글자 그대로 엉덩이를 발길로 걷어차서 쫓아냈습니다. 네. 아니 이 대음악가를요? 네, 대음악가인 줄 몰랐겠죠. 그래서 이날이 모차르트가 자유음악가가 된 날이고 음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6월 8일은 저 혼자 기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해요. 네, 그래요. 동지 하나 생겼다. 아싸. 네. 그래서 그날 모차르트가 해고된 거냐? 뭐 그건 아니죠. 모차르트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으니까요. 아무튼 이날을 기해서 모차르트는 숱한 걸작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이 악장 계속 들어볼까요? 정말 끝없이 선량한 음악입니다. 네, 귀족들이 심심풀이 여흥을 위해서 작곡했다 그러면 작품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는 하나도 예외 없이 완벽한 예술품입니다. 네,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넘치죠.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도 다 같이 선량해질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디장조 3악장 프레스토 빠르게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음악 기억하면서 당당했던 모차르트처럼 우리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보내셔야죠. 네, 모차르트가 16살 때 작곡한 디베르티멘토 마저 들으시면서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시대의 오선지 위에 양심의 선율을 싣는다. 전혀 다른 클래식 프로그램 국민 라디오 킬링 클래식.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작한 해직 방송인 이채훈이 함께합니다.
네, 보케리니 미뉴엣을 감상하셨습니다. MBC에서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우당탕탕 오케스트라라는 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애인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제 합주를 해서 정말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그 우당탕탕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했던 기억도 나나요? 네. 제가요, 네. 그 좋아하는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강원 명진학교라고 맹학교인데 네. 거기 친구들은 1인 1학기예요.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예술제를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사 진행을 맡게 됐는데 와, 예. 언제예요? 목요일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네,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인데 귀로만 듣고 네. 악기를 배우고 네. 연주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악기 정말 못하거든요. 예, 우리는 정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냥 살죠. 네. 근데 시각을 잃게 되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작곡가 중에도 스페인 로드리고 아랑피에스 협주곡 작곡한 네. 로드리고도 시각장애인이었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음악을 하고 또 이제 악기도 그냥 이 감촉이 또 몇 배 더 발달하니까요. 예. 네, 마음의 눈이 시력이 훨씬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 곡을 작곡한 보케리니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겸 첼리스트였는데요. 별명이 하이든의 아내였다 그래요. 왜요? 그러게요. 저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좀 낮춰보는 그 봉건 시대의 좀 그릇된 가부장적인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이든과 비슷하다는 뜻이었겠죠. 하이든처럼 고전 시대 양식에 충실하면서도 음악은 언제나 이렇게 이쁘고 조신하고 참하고 유쾌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별로 나쁘지 않은 뜻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조금 본인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불렸으니 몰랐겠지만 싫었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죠. 예. 아무튼 훌륭한 작곡가니까 보케린이 그 자신으로 평가되고 인정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하이든의 아내다 이렇게 불렸어요. 이 사람은 140곡이 넘는 현악 5중주곡, 100곡 가까운 현악 4중주곡, 그리고 30곡 안팎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네, 꼭 하이든의 아내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본인 자신으로 훌륭한 작곡가였죠. 네. 음악사를 보면 또 여자로 오해되는 남자가 한 분 또 있어요. 그 음악의 어머니요. 그러게요. 그분은 왜 어머니가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만물의 어떤 품이고 만물의 고향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아버지 상대 개념으로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뜻으로 부른 것 같은데 이 핸델이 가발을 길게 쓰고 다니니까. 아니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가발 썼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알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여잔가 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바하가 엄격하고 건조한 음악을 주로 만들었다면 핸델은 굉장히 푸짐하고 화려한 음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불린 것 같은데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말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별명인 것 같습니다. 생전에 핸델은 바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슈퍼스타였죠. 핸델은 독일에서 났지만 이탈리아 오페라를 마스터를 했고 영국에 가서 그때 이제 제국주의 심장이고 세계의 부가 다 모이는 그곳에서 오페라로 그 런던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했던 그런 슈퍼스타고요. 바하는 그 독일 라이프치히나 쾌텐을 떠나지 않은 독일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그런 소박한 작곡가였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날 뻔한 적이 3번 있는데 만났나요? 못 만났어요. 핸델이 무슨 오페라 주인공 캐스팅하러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독일에 잠깐 들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하가 막 쫓아갔더니 어제 떠났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오셨는데 그때는 바하가 이제 아파서 못 갔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바하 언제나 만나고 싶어한 쪽은 바하였고 핸델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고 그런 태도였죠. 그래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두 분 다 아주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꼽히죠. 오늘은
핸델이 이제 오페라의 대가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당시에는 작품 하나 했지. 그러면 오페라 했다는 뜻이죠. 오페라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작품. 네, 작품. 예, 오페라 하나 했지. 그래서 뭐 핸델은 물론 뭐 비발디, 뭐 하이든, 뭐 모차르트까지 다 오페라로 성공을 해야만 이제 작곡가로 인정받고 돈과 명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핸델은 이 오페라에서 최고로 성공한 작곡가였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 원래 말로 크세르크세스죠. 페르시아의 대왕 크세르크세스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시원한 너희 그늘. 핸델이 라르고라고도 하죠. 네. 카운터 테너 안드레아스 쇼리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햇살 아래 흐르는 시냇물처럼 빛나는 핸델의 하프 협주곡. KBS FM 시그널과 일기예보 음악으로 자주 나왔었죠. 아주 친숙한 선율인데요. 저희 동네 형님 중에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할 때마다 꼭 이 곡을 듣는 분이 계세요. 가난해도 임금님 부럽지 않은 풍성한 식탁이겠죠.
네, 핸델의 하프 협주곡 F장조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예, 하프 소리가 정말 맑고 아름답죠. 하프하면요, 왠지 여신의 악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아주 우아한 소리도 우아하니까 우아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연주를 해야 또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연주자들 표정을 보면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번 즐거운 음악 연주할 때는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정말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악기도 워낙 크고. 예, 예. 예. 하프 연주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오케스트라에서 하프 연주하면 뭐 그렇게 보수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독주에 한번 열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프라는 악기가 크니까 어디 연습하러 갈 때나 연주하러 갈 때 이걸 따로 차를 이제 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싣고 가게 되면 또 악기 조심실에 다녀야 되니까 이제 전속으로 운전해 주신 분을 부르고 그러면 하프 운반하는 운전기사가 하프 연주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예. 아, 이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근데 그런 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 하프 협주곡은 핸델의 대오라토리오 알렉산더의 향연 이 공연될 때 그 막간에 연주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델은 오페라로 런던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 173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불황이 닥치고 뭐 일이 꼬이고 하다 보니까 오페라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져 갖고 비용이 덜 드는 오라토리오로 이제 주 종목을 바꾼 거죠. 오라토리오? 네, 교성곡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성서에서 스토리를 따와서 그 합창과 그다음에 서너 명의 독창자가 등장해서 차례대로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뭐 그런 형식인 거죠. 메시아. 메시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도 결국은 이 오페라가 좀 불황 때문에 퇴조하면서 생긴 오라토리오의 하나인 거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거기서 이제 얻은 수익금 그걸로 이제 또 그 전쟁 고아들, 그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는 데 썼다 그러죠. 네. 그 오페라는 이제 고대 영웅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한 게 많았죠. 네. 크세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라토리오는 성서에서 주제를 따왔을 뿐이고 음악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던 거죠. 다만 이제 무대 장치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없으니까 손쉽게 이제 공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프 협주곡도 알렉산더 향연이라는 오라토리오 중간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라토리오 분위기를 조금 맛보기 위해서 저 귀의 인곡 하나 더 들어볼까요? 솔로몬,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 장면입니다. 음악만 있어요. 소리밖에 없습니다. 오라토리오니까 이제 무대가 원래 없는 거죠. 실제 공연장에 가도 이렇게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네, 시바 여왕의 도착 장면 들으시겠습니다.
네,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에 시바 여왕의 도착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시바 여왕이 도착하는 걸 기뻐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활기찬 현의 화음이 이어지면서 사이사이에 두 대의 오보에가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화음도 들을 수 있었죠. 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울게 그냥 두세요라는 뜻이라고 하죠. 오늘은 팝스타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모두 기운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